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을 끌어내렸습니다. 임금은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2달 뒤 그 임금은 31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04년 봄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미칠 분노였습니다. 연산군은 본디 영민한 임금이었습니다. 즉위 초년에는 사림을 등용하고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임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해갔는가? 사관들은 그 까닭을 한 가지로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 1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패비윤 씨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4세 때 어머니가 폐서인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7세 때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성종은 아들에게 그 일을 비밀로 하라 명하였습니다. 사후 100년 동안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끝내 새어 나왔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이었습니다. 임사홍이 그 비밀을 임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조선의 한 시대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한 신하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사번의 1등 공신이었던 한 명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를 모함하였던 두 후궁이 성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엄숙이와 정숙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두 사람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친아들들에게 직접 어머니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피부치가 피부치를 치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한 분이 화를 입었습니다. 임금의 친할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연산군이 친할머니를 가슴으로 들이박았다고. 그러나 실록에는 이 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대비가 그해 4월에 세상을 떠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은 더 이상 옛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복정은 끝을 모르고 깊어갔습니다. 먼저 임금의 입을 막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사간원과 사원부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임금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산군은 두 자리를 모두 폐하였습니다. 임금의 책상에 놓이던 간원의 글이 사라졌습니다.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이제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신원패라는 작은 패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목에 걸고 다녀야 하는 패였습니다. 그 패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다.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경고였습니다. 조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성의 글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드신 한글이 조정에 올라온 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익명의 글이 임금을 비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격노하였습니다. 한글로 된 모든 책을 거두어들이라 명하였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자도 처벌하라 하였습니다. 한글을 알면서 고하지 않는 자도 죄를 묻겠다 하였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하루아침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냥할 곳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도성 안에서 마음껏 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하였습니다. 도성 30량의 민가를 모두 철거하라. 수많은 백성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임금의 사냥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흥청이라 하였습니다. 연산군은 최홍사와 최청사라는 관리를 전국 각 고을에 보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모아오라 명하였습니다. 좋은 말도 함께 모아오라 명하였습니다. 뽑힌 여인들은 운평이라 불렀습니다. 운평 가운데 임금의 마음에 든 자가 흥청이 되었습니다. 흥청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자는 천과흥청이라 불렀습니다. 흥청의 수가 처음에는 수백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이 되었습니다. 끝내 3천에 이르렀다고 사관은 적었습니다. 이 3천명을 어디에 두었는가? 먼저 성균관이었습니다. 유생들이 글을 읽던 자리에서 이제 흥청들이 풍악을 울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의 사찰들도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흥청들이 입는 옷이 비단이었습니다. 흥청들이 먹는 음식이 진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모두 백성들이 부담하였습니다. 내수사의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이 거덜이 났습니다. 연산군의 잔치 자리는 경회로였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로, 태종 때에 지어진 조선 최고의 두각이었습니다. 임금이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연산군의 잔치 마당이 되었습니다. 사관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경회로 무리에 누각 하나를 더 띄웠다. 황룡을 조각한 배에 수백 명이 탔다.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횃불 1000자루를 들어 세웠다. 밤이 나처럼 밝았다.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흥청 운평 3000명이 누각 아래에 모였다. 생황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처용 가면을 썼다고 전합니다. 처용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탈춤이었습니다. 임금은 가면 위에 금과 은과 주옥을 박았습니다. 술이 취하면 임금은 그 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습니다. 데비전 앞에서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데비전에 계신 분이 누구였는가? 정현왕후 임금의 새어머니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한마디 말을 만들었습니다. 흥청망청이라 하였습니다. 흥청이 일어나면 결국 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흥청 때문에 임금이 망하였습니다. 흥청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장록수였습니다. 장록수는 본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시집을 여러 번 갔고 자식까지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래와 춤이 뛰어났습니다. 얼굴이 동안이었다고 전합니다. 30세의 나이에도 16세 처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본디 20대 중반의 임금이었습니다. 나이로는 자신보다 몇 해 위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장록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운평이나 흥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후궁 종사품 수건에 봉했습니다. 1년 만에 종사품 수경이 되었습니다. 장록수에 대해 사관은 적었습니다. 임금이 장록수의 말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무례한 말을 하여도 노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하듯 그녀를 따랐다. 연산군은 7세의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빈자리를 장록수에게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장록수가 청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재물을 청하면 재물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달라 하면 죽였습니다. 사관은 장록수가 국정을 흔들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복정은 깊어갔습니다. 임금은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흥청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회로의 횃불이 밤마다 1000자루씩 세워졌습니다. 밤이 나처럼 밝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침묵하였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한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누군가는 이 임금을 멈추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성희안이었습니다. 성희안은 본디 이조참판이었습니다. 연산군에 가까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의 잔치 자리에서 성희안은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에는 임금의 잘못을 은근히 비판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성희안은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희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임금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성희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박원종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무관이었습니다. 당시 지중추부사였습니다. 그의 누이가 월산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이었습니다. 곧 연산군에게는 큰어머니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누이가 그해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사가 일어나기 한 달 보름 전이었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누이가 궁궐에 끌려다닌 일이 있었고 그것이 박원종의 마음에 응어리가 되었다고. 그러나 실록에는 그러한 명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원종이 거사의 한가운데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 사이에 신유무라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유무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어느 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임금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새로운 임금을 세워야 한다. 거사가 결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조정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 함께해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조판서 유순정이었습니다. 유순정은 본디 김종직의 문인이었습니다. 살림의 흐름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이었습니다. 거사의 큰 뼈대가 그날 밤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영문, 홍경주, 이들은 모두 무관이었습니다. 무사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옹립할 사람도 정해졌습니다.
이름이 진성대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성종과 정현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쪽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세울 명분이 충분하였습니다. 거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본디 계획은 연산군이 장단의 석벽으로 유람을 떠나는 날 그 길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석벽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임금이 호위 군사 없이 길을 떠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을 사로잡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왔을 때 연산군은 갑자기 행차를 취소하였습니다. 거사가 무산될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남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유빈, 이과 등이 연산군을 패하자는 경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문이 한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경문에는 연산군의 죄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을 핑계삼아 신하를 도륙하였다. 백성의 집을 부수고 사냥터를 만들었다. 세종의 한글을 금지시켰다. 한 임금이 할 일이 아니었다. 경문은 호남에서 시작되어 충청도를 거쳐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은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사가 새어나가기 전에 결행해야 하였습니다. 이미 한양의 민심도 임금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백성들, 딸을 빼앗긴 부모들, 입을 닫고 산 신하들 모두 이 임금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비롯한 거사 세력이 훈련원에 모였습니다. 훈련원은 조선의 무사들이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원의 횃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무사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은 마지막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거사가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이 임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먼저 처치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이었습니다. 이름은 신수근, 연산군의 부인 신씨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임금의 처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임사홍이었습니다. 갑자사화 때 어머니가 죽은 일을 임금에게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수근의 동생들, 신수경과 신수영도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이 살아있는 한 거사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거사 세력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궁궐에서 부른다는 핑계로 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집을 나선 신수근은 어둠 속에서 칼을 맞았습니다. 임사홍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신수경과 신수영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연산군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한밤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임금이었습니다. 거사 세력은 창덕궁으로 향하였습니다. 연산군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 등에게 들어갔습니다. 조정의 노대신들이 거사 세력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미 민심은 임금을 떠나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위해 싸우려는 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사 세력은 창덕궁을 포위하였습니다. 밤이 깊었으나 궁궐 안은 어수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사 세력이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에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현왕후 윤씨였습니다. 성종의 계비, 곧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정현왕후에게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진성대군 이역, 당시 19세였습니다. 거사 세력은 정현왕후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성대군을 옹립하고자 합니다. 대비마마의 윤허를 청합니다. 정현왕후는 처음에는 주저하였습니다. 임금을 패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곧 윤허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조선의 임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대군에게도 거사가 알려졌습니다. 진성대군은 처음에는 자결을 생각하였다고 전합니다. 형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로 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습니다. 연산군에게 패위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이미 측근들은 모두 죽었고 대비는 윤화였고 진성대군은 옥세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변복하고 도망치려 하였다고 전합니다. 민가에 숨었으나 곧 박원종의 군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날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재위 1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경복궁 근정전에서 진성대군이 즉위하였습니다. 조선의 11대 임금 중종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폐위된 임금이 도성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 교동으로 안치되었습니다. 교동은 강화도 안에서도 더 외진 섬이었습니다. 연산군과 함께 부인 신씨도 폐위되었습니다. 폐세자 이왕과 창녕대군 등 어린 왕자들은 며칠 뒤 사사되었습니다. 흥청들 가운데 일부는 처형되었습니다. 일부는 본디의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장록수는 종로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교동의 가시 울타리는 좁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자리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누웠다고도 하고 역질에 걸렸다고도 합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연산군이 마지막에 부인 신씨를 보고 싶다고 하였다고. 그러나 실록에는 그러한 마지막 말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연산군과 패비 신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부였습니다. 목정을 일삼는 동안에도 신씨에게만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연산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11월 6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그날이었습니다. 폐위된 지 2달 남짓이었습니다.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년 9개월의 폭정이 그렇게 한 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조선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들에 의해 쫓겨난 임금이었습니다. 폐위된 임금의 무덤은 훗날 양주 해촌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의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날의 일을 중종반정이라 불렀습니다. 반정, 곧 그릇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한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거사를 이끈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전국 공신 1등에 봉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들을 반정 3대신이라 불렀습니다. 새 임금 중종은 즉위하던 날 무릎을 꿇고 거사 세력에게 절을 올렸다고 전합니다. 신하들의 공으로 내가 임금이 되었다. 그것이 새 임금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훗날 두고두고 새 임금을 묶어두는 줄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의 공으로 즉위하였으니 임금의 권세가 신하들 앞에서 설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주도권은 다시 훈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새 임금 중종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씨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신수군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사 세력은 중종에게 청하였습니다. 신씨를 폐하소서. 역적의 딸을 임금의 부인으로 둘 수 없습니다. 중종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즉위한 지 7일 만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훗날 단경왕후라 부르게 되는 분이었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패비 신씨가 인왕산 바위에 매일 치마를 펼쳐놓았다고. 중종이 그것을 그리워하며 보았다고. 그러나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중종은 그 부인을 끝까지 잊지 못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끝내 다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바뀌었고 임금의 측근이 죽었고 임금의 부인까지 쫓겨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조선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미쳐갔던 임금이 신하들의 손에 쫓겨났습니다. 그 임금은 강화도에서 31세로 죽었고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친 그 손도 함께 묻혔습니다. 조선의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시대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거사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임금은 신하의 손에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조선 땅에 처음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에도 잊히지 않고 한 시대에 한 시대마다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내일 밤에는 새 임금 중종의 시대, 너무 깨끗했던 신하 조강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